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이슈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각 병원이 잇따라 운영을 축소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간호사들도 진료 행위에 본격 투입됩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정 관계도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수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중재 노력도 이어집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새 병원들의 운영을 축소하는 중인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은 병동 통폐합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병상 가동률이 평소에 3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도 간호사들을 상대로 연차 소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역시 중증, 심각한 환자만 받고 있지만 아침 9시를 넘어서면서 이미 대기줄이 생겨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자 오늘부터는 간호사들도 진료 행위에 적극 투입되는데요. 일단 응급 상황이라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전문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은 물론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2차 병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2차 병원은 수련의가 없어서 진료 공백이 없는 데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 병원으로 오게 되면 상급 병원의 부담도 덜어질 거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다시 환자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전공의의 92%가 이탈하고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료 정상화와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부터 의사들의 의료 행위 일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 고위험 시술까지 간호사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진료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절차 도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 교수 250여 명이 참석한 긴급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뒤 다음 주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대학 측의 입학정원 증원 신청에 항의하면서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장단은 성명을 통해 가능한 증원 규모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지만 본부와 총장이 일방적인 증원 신청을 결정했다며 의학 교육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전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증원 신청이 학생과 교수의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가 지침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입건과 함께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기 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수정하고 진료보조 간호사가 대신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 기록지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공의들에게 행동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처음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했습니다. 작성자가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입건과 함께 게시글 작성자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의사가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침글의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작성자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글을 작성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을 범죄 행위로 보고 심한 경우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에 이른바 색출 작업과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9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효자 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2017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올해 1월 경상수지 잠정 통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경상수지를 30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2023년 1월에 42억 달러 적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시작이 좋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42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이 14.7% 증가하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총관 수출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늘며 호조를 지속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그동안 위축됐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8.1% 줄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 탓에 원자재 수입이 11.3%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가 둔화한 영향으로 자본재와 소비재 등도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가 늘면서 2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12월보다도 적자 규모가 소폭 커졌는데 벌써 1년 9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배당 수입이 줄어들면서 규모가 줄어 16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말 연초 계절적 요인 탓에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12월보다 축소되는 등 월별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연간 경상수지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이 이어지고 하반기는 흑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부합하는 양상일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등으로 나갈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각각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내년의 총 수입은 104조 5,611억 원이고 총 지출은 104조 978억 원으로 둘 다 1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인데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치면서 단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1조 5,836억 원 적자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인구는 늘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 호주 대사 부임을 앞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섭 대사 내정자는 애초 오늘 저녁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오늘은 출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이 내정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정자는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며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처를 당사자 이의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오고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뭐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 을의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전략 공천하는 등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남 지역 후보를 추가로 공개하는데 여당이 모든 전 선거구의 후보를 내는 건 16년 만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의 공천 추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미결정 지역구 가운데 5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부걸에선 김형욱, 박성훈, 손상용, 이수원 예비후보의 4자 경선을, 경기 하남을에선 김도식, 이창근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부천 갑에는 김복덕 당 재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용인을의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여수을은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대표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 후보를 추가로 공천하는데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건 16년 만입니다. 앞서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현역 교체율을 35% 전후로 전망했는데요. 43%쯤이었던 지난 22대 총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조용하지만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 속에 국민의힘은 참신한 인재를 찾겠다며 국민 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갑, 강남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5곳이 대상인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를 모집합니다. 같은 기간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도 이뤄지는데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인을 배려할 것으로 보이고 약세 지역인 호남 출신 인사도 1명 정도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과 용인 지역을 돌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명 행사 논란이 일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부각하는 등 가짜뉴스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점의 불이익을 받고 경선에 임한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탈락하고 친명 자객 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또다시 친명 형제 비명 행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오늘 밤 경선 결과를 발표하죠. 네, 지금까지 현역 의원은 5명이 탈락하고 단 1명만 본선에 이른 오른 광주광역시에서 오늘은 서울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경기 용인전과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 등 3명이 맞붙은 경기 의정부을 지역 경선 투표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 역시 다음 주까지는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천을 신청한 후보 190여 명에 대한 서류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약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놓고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대6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내건 조국혁신당의 전략이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관측과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거란 반론이 당내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의 지지율을 잠식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이 끝나자 여당이 막공천, 막사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 경기도 양평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주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구를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격전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어제 수원에서 오늘 오전에 성남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남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정이 메시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당 대표들의 일정이 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얼만큼 강조하고 싶은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인데요. 이번에 성남을 방문한 것은 어제 수원에 이어서 또 성남을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의 뭐 그 격전지들을 좀 탈환해 오겠다 이런 의지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뭐 국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 그러면 그게 이재명 의혹이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대장동에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 같은 경우는 상점 벽해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달 말에 특검법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익숙하게 기억을 하지만 또 하나의 특검법이 뭐냐면 대장동 50억 클럽 이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같이 발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역시 또 그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재투표에서도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상기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떤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 때문에 성남 시민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뭐 대장동, 백현동 얘기만 들어도 국민들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슈로서 누적된 이미지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인천 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도는 것은 인천 경기 지역이 지역구가 71 정도 되는데 지난 총선 때 여기 국민의힘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었죠. 상당히 크게 졌고 그게 총선 전체 결과에 악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경기 지역은 전략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역 행보를 보면 충청권 이북 지역에 뭐 청주를 간다든가 충주를 간다든가 혹은 경기 서울 지역을 돈다든가 역점을 두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상대 약점을 노리는 뭐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그간에 국민의힘이 약했던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구력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 봐주시면 되고 백현동, 대장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당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전 대변인님이 앞서서 일정이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은 또 그 최상병 사망 의혹 부각할 수 있는 충남 천안갑, 왜냐하면 핵심 피의자 신범철 전 국방부 장관이 출마 선언한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큰 선거 전략이 이번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 정권 심판론이 그동안
이 공천 내홍이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각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양평 고속도로 첫 번째 그 수도권 일정 중에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양평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두 가지를 다 노린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부분이 왜 변경됐는가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그조차도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인들, 일가들의 땅들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점부가 변경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 거기에 더해서 당시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를 갑자기 백지화시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교통난 해소가 목적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상 이 백지화 선언 이후에 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서 최재관 위원장 등 해서 이 농성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종섭 그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못 나갔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국을 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외압 의혹이나 이런 게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아니면 R&D 예산이 급격히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R&D 예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산 엑스포에 대한 유치 실패 문제라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평가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번 4월 총선에 정권 심판론과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어제 양평을 탔을 때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음 주 충남 천안갑은 아무래도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는 뭐 서천 화재 현장도 찾는다고 하고요. R&D 관련해서는 대전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권 심판론에 맞는 어떤 유세 현장, 유세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메시지니까 당연히 참모들은 줄거리를 가지고 일정을 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총선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니까 그 두 군데를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김 대변인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습니다만은 총선 이슈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간에 여야 간에 혹은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을 거치면서 실체적 진실이 상당히 해소되었고요. 그게 양평 주민들의 이익이나 경기 동부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반영된 거라는 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슈로서 공방을 할 때 고점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시 들춰내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사망 의혹과 관련돼서 뭐 천안갑의 신범철 전 차관이 출마한 지역에 가신다 그러는데 신범철 차관하고 최상병 사망 의혹을 연결시켜서 가져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민생이죠. 삶이 팍팍하고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들에게 뭘 해줄래, 정치권이 무슨 희망을 줄래 하고 있는데 계속 과거 회기적인 이슈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충남이나 혹은 대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기 중원 쪽으로 나가는 사이에 계양 을 지역의 여론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계양 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희망 후보를 조사한 결과 원희룡 후보가 41%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지역구에서는 45%의 지지율, 오차 범위내 접전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계양을이라는 지역구 자체는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했었고 민주당의 지금 양지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유의미한 표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 지금 선거 기간이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지도적인 측면의 그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는 사실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나오는 건 이미 이 두 분이 이 계양을 지역에 출마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겠다 이런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한 2, 3주간 민주당,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그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천 문제 관련해서. 그것들이 마치 그 이재명 대표와 친한 사람들은 공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는 일부 작용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들이거든요. 이제 공천들이 이제 대충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지역 행보, 또 저희들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계양 지역에, 특히 민주당의 텃밭지였던 이 계양 지역에도 많이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따라서 이 그 지지율의 등락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그 리딩하는 그런 구조는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판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다시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전국구 선거운동과 지역구 선거운동의 어떤 그래도 비율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비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계양을은 국민의힘에서는 험지인 건 맞죠. 지난 2020년 이후에 8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다 7번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인 것은 맞는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11% 정도 더 얻었어요. 10%인가 11%인가.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선거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도 지냈고 그리고 여권의 핵심 인사니까 그런 데 대한 기대심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바람이나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박빙으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 출신들 중에 호남 기반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행보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호남 기반 표의 잠식 여부에 따라서 이 격차는 초박빙으로도 갈 수 있고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선거 다가올수록 여야 공방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어제 민주당 비례정당 또 겨냥을 해서 4월 총선 이후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도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을 종북 세력의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건 뭐 철진한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그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이런 것과 저는 진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좀 어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윤석열 아바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지금 간첩법 개정에 이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 법률 개정안까지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세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뭐 윤영덕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그 종북 논란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좀 정확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첩법도 그렇고 이번 국정원 이 대공수사권도 그렇고 약간 좀 이 경광부회하는 측면이 있다. 마치 그 간첩을 안 잡겠다라는 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이게 뭐 어제 오늘 통과된 법이 아니고요. 3년 전에 통과돼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지금 경찰에서 이 그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준비해 왔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경찰의 논리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도 그러면 완전히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취합하고 수합한 것을 경찰과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더 안전한, 더 굳건한 이 안보 체계를 갖추게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부분을 마치 민주당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위험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정략적이고 또 이 지금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좀 위험한 말씀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과거 뭐 6.25를 치르고 난 직후에 그런 한국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런 건강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국회 내에 민의의 장으로 모으자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민주당이 숙주가 될 수 있고 종북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뭐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뭐 회복 문제를 무슨 철진한 뭐 색깔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세계 주요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개는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보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년간의 추적 수사를 해야 되고요. 예. 이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추적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휴민트라고 하죠. 예. 그걸 구축해서 가야 되는데 지난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거를 수행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 역량상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잘 기억하실 겁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이 불거졌고요. 그게 이후에 수사가 되고 기소까지 갔는데 지금 뭐 재판 계속 연기되고 해가지고 이게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오히려 역으로 주장을 하고 재판 지연시키는 이런 지금 나라 형국이 되었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런 행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정부나 정치권이 올바른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회복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시점상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양당 모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역구 공천에 대한 수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공세도 어느 정도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 여론의 결집이 좀 유의미하게 나와서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영등포 유세 현장에서 빵을 2개 들다 보니까 이게 지지자층 사이에서는 몰빵론이라고 해서 조국혁신당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정당 여기에 더욱더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몰빵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연합이 역시 비례 그 선거에서도 승리를 좀 거머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또 그렇게만 또 바라볼 건 아니다. 그
이 국민의힘처럼 아예 그냥 완벽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아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금 제 세력들이 같이 진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도 있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만큼 이번 총선의 형국이 쉽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해서 뭐 민주당에서 만든 민주당의 연합 그 비례도 많이 당선되면 좋겠지만 거기에만 힘을 모을 수 없었던 거기에 표를 줄 수 없었던 그 적극적인 이 강성 지지층들도 한번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지금 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지민비조라고 하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외치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여론 결집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장면들, 양손에 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거 확실한 시그널이다. 두 손 가득 몰빵, 정치 천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모두 지역구도 비례도 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슈와 전략을 재미있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보면서 웃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전문 정당을 두고 무슨 편가르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게 오히려 뭐 언론이 해석을 하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데 아마도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얘기로 봤고요. 지금 그 뭐 소나무당이니 조국혁신당이니 다 한 소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약진이라는 게 지금 총선의 구도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이 끝나고 여야 간의 총선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지면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지금의 추세는 수그러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그러들고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기생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 정도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 약진을 해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서 혹은 소나무당을 겨냥해서 빵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소나무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참여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면서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구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와는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냥 그 송영길 전 의원, 전 대표의 이 제안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에서는 아마 이 소나무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제진보 세력들과의 연합이 끝나 있고 거기에 의석수 배분 문제라든지 순번 문제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실무적 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문이 닫힌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저는 뭐 시간이 좀 급하긴 하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소나무당을 만들었던 송영길 대표가 이 소나무당의 이름을 만들 때 검찰 독재 이렇게 그걸 막는 뭐 검찰 개혁당인가요?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진보 진영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검찰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세력들은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번 주 정도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도 그렇고 가장 주목됐던 것이 이제 민주당 공천 부분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근데 이 공천을 놓고 홍영표, 김영조 의원 등 현역 중진이 당을 떠나기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연합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혁신 공천이다, 공천 혁명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평가를 했을까요? 당원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그간에 검찰 독재에 얼마나 맞서 싸웠는지 아니면 반대로 안주하고 책임 회피했는지 이런 걸 다 보시고
그들이 판단한 거죠. 비명학살이라는 그런 인공적인 어떤 진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것은 역사적인 어떤 과정과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조사하고 안심번호에 의한 일반 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양자의 흐름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 3-4%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민심과 당심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네, 공천혁명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박강원 의원의 어떤 지역구, 지금 이수종 후보가 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원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판도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래와의 어떤 협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좀 그 여론이 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 박강원 전 원내대표의 그 패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역시도 지금 당에서 만들어 놓은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또 민심의 이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박강원 전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에선 좀 일반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당에서의 이 시스템에 의해서 된 공천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우 감사하다는 이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수도권에서 3자 구도로 가는 것은 사실은 특히 뿌리가 같다라고 평가받는 곳에서의 3자 구도는 필패 구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 지금 선거가 쉬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지역에 무소속이든 아니면 민주연대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 선거는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무슨 비명 행산이 진명 불편이 사천 논란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변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6명 의원이 전체가 다 서울 경기 지역구고요. 그 지금까지 탈당한 의원이 10명인데 민주당에 그걸 제가 다 뒤져봤더니 서울 경기가 6, 대전 충남이 3, 울산이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수도권 지역은 3% 이내 격차로 선구가 갈리는 곳이 30군데가 넘는데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총선의 승리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방탄정당 완성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의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임종석 전 실장부터 이해찬 고문 혹은 또 이탄희 의원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이번 선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쉬운 선거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인지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녹여져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든 또 김부겸 전 총리든 이해찬 전 대표시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좀 이번 선대위만큼은 용광로 선대위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선대위 구성을 통한 반등의 모멘텀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저도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공천을 통해서 보여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 뺄셈 정치, 배제 정치이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는 몰라도 예.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탄희 의원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군이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6시간 동안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 표적을 대상으로 방사포와 자주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훈련을 위해 장비를 전개하는 등 훈련 준비에서부터 관련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있었다며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FS 연습과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와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며 연 이틀 군부대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대연합 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진행했는데 김 위원장이 연이틀 군부대 훈련 시찰에 나선 건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인도하란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고려해 인도국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inistarstvo pravde garantuje da će državljanima Republike Koreje biti obezbeđeno poštovanje svih prava koji sleduje shodno važećim zakonskim propisima u Crnoj Gori kao i potvrđenim međunarodnim ugovorima.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를 놓고 1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더견 씨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7천여억 원으로 역대 주가 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주가 조작 사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41명을 이번에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앞서 구속 기소된 라더견 씨 등을 더하면 재판받는 피고인은 모두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과 회계 자문을 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이른바 통정 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웠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1,900억 원가량을 사명 계좌와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를 중심으로 모인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와 매매, 정산, 법인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매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투자자 900여 명을 모집하고 관리했는데 투자자 집 근처에서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7,305억 원, 주가 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동매매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전국형 기업형 주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 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인테리어 시공 방식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탄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벌레나 머리카락이 박제될 정도로 작업이 허술했는데 YTN 취재 결과 이 업체는 건축 자격도 없이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맡아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벽과 바닥 틈새부터 천장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벌레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도 바닥에 그대로 박제됐습니다. 코팅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집안에 계속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상황입니다. 시멘트가 여기저기 튀어 새 자재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내부 마감재로 요즘 인기를 끄는 마이크로 시멘트 전문이라고 홍보한 업체가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내부 시공에 들어간 돈만 3천만 원. SNS에서 인지도도 높고 시공 방법을 교육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조해 믿고 맡겼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면은 벌어지고 있고 크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신축이니까 뭐 창호도 새 거고 조명도 새 거고 다 뭐 문도 새 거고 다 새 건데 그 새 상품을 저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뭐 마이크로 시멘트를 전부 다 같이 발라놔서 복구가 안 돼요. YTN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정부에 등록도 안 한 데다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포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 그만큼 정부도 무등록 건설업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 시멘트의 품질도 의심됩니다. 유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제품의 인증서를 그대로 딴 이미지 일부만 보내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취재가 이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던 제품을 돌연 전부 삭제했습니다. 무등록 의혹에 대해 업체 측은 콘크리트로 내부 마감만 하는 공사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가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본 경우는 한두 곳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공업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경찰 기강회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이 비위 행위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총선 다음 날인 다음 달 11일까지 경찰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리 책임 미흡 시 엄중 조치를 포함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그제 기강회의 관련 경고를 한 직후 경찰을 폭행한 순경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을 일으킨 주범은 송전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이 전기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해 이날까지 열흘째 이어진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화재는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면적을 태운 것으로 기록됐으며 이날 정오 기준으로 74%가 진압된 상태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 불이 나 회항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항공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텍사스주 조지부시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 4일 오후 6시 40분에 이륙한 유나이티드 1118편이 비행 도중 엔진에 불이 나 긴급 회항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비행 도중 문짝이 날아가는 등 최근 이딴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기종으로 알려졌으며 승객과 승무원 등 16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9일 전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연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더니 주말을 하루 앞두고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다만 막바지 꽃샘추위에 날씨는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해서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서는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9도 예상됩니다. 다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는 사흘간 이어집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는데요. 그동안 날씨가 온화했던 만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는 약한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북과 경북에서는 현재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고요. 이후 날씨는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